그러면 여러분들 다 안 하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지금 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하게 조금 더 보강하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릴 게 있을까 싶은데요. 사실 내용은 너무나 방대해졌고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얕게 다루기에 또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요번에는 작년에는 제가 부모님들 한 4주 정도 코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코스가 있었는데요. 요번에는 그때 사실 깊이 얘기하지 못했던 그 전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성교육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그래도 애들 데리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이 일정에 따라가게 되지 성교육의 전체 흐름이나 도대체 세상이 성교육적인 면에서 성의 개념이나 성과 관련된 것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점을 갖기는 어려우실 수가 있겠다. 근데 그 관점을 모르시면 우리가 이 성경적 성교육을 하는 것이 방향성을 잘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세속적인 성교육과 성경적 성교육으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이 중간에서 어정쩡한 사람들은 혼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흐름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냥 세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해도 이런 확고한 성경적 교육에 대한 이 폴리시, 원칙을 가지고 그쪽 내용으로 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제 결론은. 그래서 세속적인 게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악한 얘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막 드립하기에는 우리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까지는 사실 안 듣고 싶은 심정이 많으실 텐데 그러나 그걸 알아야 악을 또 알아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속적 성교육에서 말하는 이 글로벌 사회가 어떻게 세속적 교육과 성개념으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과 이제 후반부에는 자녀 성교육을 이제 연령대별로 그래도 오늘 또 뭐 이렇게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방학 기간 동안 적용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내년에 이제 교육이 뭐 애들에게 직접 이렇게 티네이저들에게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어머니들이 그래도 방학 기간 동안 그래도 뭔가 준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준비가 뭘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마지막 제가 실제적인 요약을 한 5가지로 좀 해드릴 거고요. 그 중간에 이제 연령별로 중요한 포인트만. 근데 그 포인트라는 게 진짜 다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것만 계속 반복하고 리피트하고 좀 더 심화를 하셔도, 성교육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차단이에요. 세속적인 걸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차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뭘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차단이 뭐냐면 미디어 통제예요, 여러분. 미디어 통제 안 하고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통제를 건강하고 가정 안에서 통제하는 문화를 잘 만들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성패가 좀 달라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세속적인 성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좀 빠른 속도로 제가 쭉 넘어가고요. 뭐 요즘에는 하도 유튜브나 이런 데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만 있으면 들어가서 더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 개요는 이게 그래서 성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성의 개념과 가치가 서구 문화로 해서 쭉 이렇게 흘러오던 게 있었잖아요. 동양에도 있었고 전통적 성의 개념과 윤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그래서 이 책도 나와 있습니다. 독일 저자가 썼는데 현주교 신자가 썼지만 굉장히 논문급에 굉장히 잘 써놓은 책이죠. 그리고 이제 올바른 성의 개념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의 개념이 이제 그냥 왜곡됐다는 거죠. 이제는 왜곡됐다라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 그 전의 기준은 전통적인 성의 개념, 그 다음에 가치들, 그냥 우리가 내추럴하고 전통이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뒤엎는다 하는 거는 전통이란 건 사실 서구의 문화 이렇게 흘러나온 문화로 봤을 때는 유대 기독교 문화에서 서구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된 거고요.
동양에도 기본적인 예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뒤집어 엎는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회가 움직이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뉴욕시에서 자기들의 그 성별은 우리는 한 31가지로 내놓겠다라고, 이거는 벌써 몇 년 전이니까 지금은 31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더 잘난 체 하면서 우린 70개야 뭐 이러면서 잘난 체를 한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성의 구별이라는 거는 남성과 여성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 둘 셋 네 번째 5번째 줄에다가 남자 여자를 딱 이렇게 놓고요.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누군가가 그냥 마음대로 만든 성별이라는 것이죠. 그럼 저런 데 보면은 트랜스젠더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여잔데 남자 복장하는 사람, 남잔데 여자 복장하는 사람, 이거 모두 하나하나를 다 성별로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인데 성기에 수술은 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수술을 안 한 사람 중에서도 또 성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잔데 남성 호르몬 주입받는 사람, 남성인데 여성 호르몬 주입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판젠더라는 거는 나는 뭐 범성애야, 난 모든 것과 다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어. 근데 심지어는 영국의 변호사는 나는 노트북하고 결혼할 수 있는 법적인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 주장. 그리고 나는 양성애야, 그러니까 난 여자하고도 같이 사랑하지만 나는 또 남자하고도 성적인 행동을 해, 양성애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옛날에는 당연히 남자 여자 사랑하는 거 이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성애자라고 이렇게 딱지를 딱 붙입니다. 그건 이성애자야. 이성애자 말고 양성애자가 있고 동성애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플루이디티라 해서 낮에는 여성, 밤에는 남성,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걸 다 성으로 다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머리가 아픈, 저게 무슨 뜻이지? 라고 고민을 하다 보면 머리가 아파져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그래서 애들하고 저런 거는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 제가 얘기하는 이 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애들에게 먼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도 그랬지만 이 교육의 원리가, 저희가 제가 뭐 교육학을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미국 홈스쿨러들로부터 이제 배운, 그들이 한 30년 정도 홈스쿨링한 그것들이 많이 한국에 이제 많이들 오셔가지고 초기에 많이 전수를 해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IBLP를 통해서 또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그것에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 교육에서 교육을 선점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선한 것으로 먼저 선정하고 악한 것을 먼저 채우지 말라는 것이죠. 악한 거 처음에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그걸 이제 연령대별로 한번 나눠보면 애들 유치원, 초등학교 이럴 때 굳이 성에 대한 악한 부분들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10세 이하의 그 어린 아이들은 그냥 성에 대한 좋은 것만 계속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뒷부분에 가서 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좋은 걸 노출하면 되고, 이런 거는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이런 생명의 소중함을 초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생명을 파괴하는 일도 있구나, 낙태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아는 정도. 이제 고등학생 정도 레벨 가면은 생명을 파괴한다는 게 어떤 의미고, 그것을 또 반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무브먼트를 해야 되겠는지, 우리의 대안, 이런 것들을 고등학생 때 생각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해결 대안들을 내놓는 그런 연령대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젠더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요. 젠더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요약하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성, 그랬을 때 우리는 sex, 섹스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도 당신의 성별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여성입니다, 남성입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영어로 의학 그 기록에 섹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성별의 구별이잖아요. 여자, 남자. 또 남녀의 성적인 행동도 또 섹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용어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용어를 써왔는데,
이제 그런 용어를 쓰지 말자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이제 젠더라는 용어를 성에다 가져온 거죠. 젠더는 원래 문법 용어에 여성용 명사, 남성용 명사가 있을 때 젠더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대륙 언어에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영어에는 없지만.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성에다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젠더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섹스란 단어가 있는데 왜 젠더라는 말을 하는가? 이 존 머니라는 사람이 처음 이 단어를 쓸 때 타고난 성별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성별로 재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라이머라는 이 아빠로부터 자녀 태어난 일란선 쌍둥이인데 얘네 둘이 자라다가 8개월이 됐을 때 한 아이가 포경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성기를 절단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존 머니라는 심리학자가 이게 옳았구나. 자기가 이제 이걸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이 아이를 그럼 여자로 키웁시다. 라는 거를 제안을 하면서 부모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제 그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여자로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10대 초반 한 12살 뭐 8살 요렇게 8살인가 10살쯤 됐을 때 여성의 성기를 만들어주는 그 수술을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정말 유명한 대학병원이지만 거기가 성전환 수술을 최초로 했던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 사악하기 가슴 아픈 그런 일을 저지르기 시작한 그 이제 병원인 것이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성전환 수술 이 아이 이후에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하나의 그 모델이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뭐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많은 논문을 냈는데 결국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살을 하게 되죠. 자기의 정체성이 여자라 그러고 치마 입히고 뭐하고 키웠는데 엄마랑 근데 자기의 염색체는 뭐예요? 진짜 남자잖아요. 그래서 자꾸 남자같이 서서 소변 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놀 때 자꾸 여자의 옷을 입었는데 남자애들하고 남자 노는 것 거기만 쫓아가서 막 놀고 자기 자신이 혼란을 느끼면서 고민을 했는데 16살 때 부모가 사실은 네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돼서 여자로 키웠다라고 오픈을 했을 때 얘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 나는 남자가 맞아. 나는 그렇게 내가 내 속에서는 뭔가 남자로 살고 싶은. 그래서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데 이 사람은 끝까지 이것을 젠더라는 그 개념을 고수했지만 결국 이 실험은 사실 실패한 거잖아요. 아이가 사회적으로 교육과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론들을 이제 그 성해방 운동가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4년, 이제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94년, 95년을 거치면서 국제 어떤 여성대회나 인구개발회의나 이런 국제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의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젠더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자꾸 이제 강조를 하게 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커플해서 결혼하는 거, 이거 말고 그 외에 기타 등등 다양한 조합의 가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다양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동성 결혼의 가정도 다양한 가족이고요. 그 다음에 뭐 페미니스트 여성 남성, 그 다음에 뭐 일부 일처가 아니라 한 여자와 두 남자의 결혼,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한 가족, 이 모든 걸 다 인정하자라고 이 국제 대회들에서 자꾸만 하는데 이게 정부 주관이 아니라 이런 소수 집단의 NGO들, 성해방을 하고자 하는 그들의 그 입김이 불어넣어지면서 이렇게 커플과 개인이라는 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생산은 임신하고 그 아기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비윤리적인 게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의미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안에 숨은 뜻은 우리가 뭐 남자에게 당하지 않을 권리 여자들이 그런 개념의 뜻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표방을 했지만 사실은
성적으로 자기가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성을 바꿀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권과 자기 맘대로 애기 낳고 맘대로 낙태할 수 있는 이 재생산권에는 권리라고 해서 자기가 맘대로 낙태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자꾸만 이거를 rights, human rights, 여성의 권리, 여성의 성에 대한 책임, 남성의 책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인권, 권리로 가져가는 게 이것이 인지 감수성 교육, 성주류화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개념을 성의 아주 주류화로 가져가자.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묵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을 만드실 때 이 탄탄한 집과 같은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기초가 뭐냐 하면은 기초 골조공사인데 골조공사는 너무나 탄탄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성을 만드실 때 그렇게 어수룩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성 요소가 여기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네 가지로 그 안에도 또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성별을 지정해 놓으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XXY나 X0나 이렇게 비정상 염색체를 가진 여성, 남성도 있어요. 있지만 그분들도 X0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XXY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애매한 성별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남성입니다. 왜냐하면 Y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티네이저들이 알아야 돼요. 이 간성, 인터섹스 이 간성을 가지고 동성애나 이렇게 성소수자분들이 이거를 자기네 인구다. 봐라. 이렇게 간성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그 인구가 그래도 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의 그 영역을 넓히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의학에선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간성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별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단 그 안에 염색체가 조금 부족할 뿐이지 하나가 많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하나님이 염색체를 정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Y 염색체 위에 SRY라는 유전자를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있으면 무조건 남성의 성기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태 내에서, 뱃속에서. 짜라락, 이 전자동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생식선 성이라는 거는 그러기 때문에 SRY 유전자가 있는 애는 엄마 뱃속에서 정소, 고환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안에서 남성 호르몬이 생산이 되고요.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남자아이의 생식기가 1차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의 뇌 발달하고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이게 태아기까지고 태어나서 사춘기가 되면 2차 성징 그러니까 생식기에서 더 남성스럽게 성장하고 여성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이 성분화 이게 얼마나 복잡하게 한 사람의 성별을 이렇게 하나님이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탄은 이거를 이제 깨부시려고 하는 거죠. 왜냐? 다음 세대 생명이 출산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 생물학적 성이라는 기초공사 위에 이게 타고난 성이죠. 우리 용어를 분명히 합시다. 타고난 성별, 생물학적 성. 그래서 요거 위에 성별 정체성이 얹어지는 거잖아요. 생긴 거 보고 나는 여자야, 나는 남자야.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우리 어린 애들을 데리고 이렇게 유아들을 씻겨주면서 너는 엄마 닮았어 여자야, 너는 아빠 닮아서 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3세 이전에 성 정체성이 확립이 되거든요. 18개월에서 3개월까지, 3년까지, 3세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제 성 정체성이 어른들의 말해주는 피드백에 의해서 계속 더 강화가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 지향은 남성은 여성에게 끌리게 돼 있고 여자와 결혼하게 돼 있고 남성의 어떤 성 역할 책임과 그런 의미를 다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성의 개념은요 이렇게 분리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까 제가 말한 집 모양 보여준 거 이게 하나 일체형이라는 거죠. 이거를 막 뜯어내고 분리해 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성 해방론자 성소수자들의 운동 액티비스트들은 뭘 하냐면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해요. 어쨌든지 그러니까 연합
유나이티드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분리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사탄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기차에 비유할 수 있다. 그래서 동력을 가진 앞에 가장 강력한 동력은 생물학적 성인 거, 타고난 성별, 염색체, 성기의 모양 이런 거죠. 그리고 뒤에 성적 정체성이 자연히 따라오고 성적 지향이 따라오는데, 그래서 이거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섹스라고 했고 뒤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 젠더라고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 너네는 그냥 섹스해. 우리는 성 정체성하고 성적 지향, 우린 젠더 할 거야. 이러고 분리를 해버린 거야. 원래는 세 개가 다 그냥 섹스, 성이었는데. 그래서 분리를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성 정체성이 분리한 다음에 성 정체성이 앞으로 확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동력할 거야. 내가 앞에서 나갈 거야. 내가 1등 할 거야. 이러고 생물학적 성, 너 맨 뒤로 가. 너는 왕따. 맨 뒤로 가. 넌 중요하지 않아. 그럼 내가 생각하는 성 정체성, 나는 오늘 생각해보니까 나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나 오늘 남자로 살 거야. 정체성. 그러면은 다 따라와. 너네들. 내가 오늘 남자니까 나는 오늘 여자한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성적 지향이 아니야. 내가 1등 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분리해서 앞으로 딱 가버리면은 성적 지향 끌림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나는 여잔데, 나 여자한테 끌려. 왠지 성적으로 여자한테 끌려. 아니면 남잔데 남자한테 끌려. 이렇게 되면 이제 남성 동성애, 여성 동성애. 이런 개념들이 실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게 젠더라는 가위로 이걸 잘라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학적 성이라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생식기를 가지고 너는 여자야 남자라고 말해주는 게 엄청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젠더를 이걸 이제 20세기 최근 들어서 최근까지 살아있는 분인데 주디스 버틀러가 가장 젠더를 이제 트러블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는 또 젠더 허물기라는 책을 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모든 거 이것저것 아니야, 다 아니야. 그냥 생각하는 대로 살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라는 거죠. 예,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게. 좀 사진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을 그냥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젠더가 성별을 결정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예, 타고난 성별이 여러 가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결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젠더라고 지칭하고 얘네들이 타고난 성별을 결정한다. 그러면 성 전환 수술도 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네. 그다음에 타고난 성별, 생물학적 성은 의미가 없고 다만 내가 인지하는 성만 있다. 이런 말 들으면 막 머리 아파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밑줄 친 거, 성을 구분하는 것은 권력에 의한 억압이다. 이분이 실제로 자기를 막 여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는 어떤 새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굴레처럼 느껴지고 너무너무 싫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에 대한 도전이죠. 예, 하나님이 성별을 지정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자기를 수용하는 그게 아니라 이것을 뭔가 권력이 나를 억압하는 것이다. 나는 이게 싫어. 이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분의 이제 자라난 배경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그런 어려움과 뭐 영적인 배경 이런 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성별을 다 해체하라. 여자 남자 그런 거 없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게 성별이고 반복되고 뭔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자기가 그냥 반복된 행위 그거 하면 그게 자기의 성별이야. 뭐 트랜스젠더가 됐건 동성애가 됐건 아무거나 다 된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옛날에요, 여러분 세대 혹시 중고등학교 아니면 어릴 때 교육에 사회적 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회적 성이 사실은 젠더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알려져 있었냐면 유치원 교육, 우리 애들 유치원 때 그 사회적 성을 가르쳤는데 제가 그걸 봤을 때
그때 잘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거기엔 보면 늘 그런 거예요. 뭐 집에 오면 엄마랑 아빠랑 집안일을 같이 해요. 뭐 음식도 같이 만들어요. 뭐 남녀가 뭐 구분이 없어요. 뭐 이런 식 일하는데 구분이 없다고 뭐 이렇게 여자도 뭐 군인이 될 수 있고 남자도 간호사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게 그 사회적 성에 대한 성 역할의 얘기였는데 사실은 그거는 가면을 쓰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고 사실은 이 성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이거를 그냥 뒤집어 엎기 위해서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젠더라는 개념이 은근슬쩍 들어올 때 사람들에게 용인되기 쉬운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젠더는 가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을 자르는 가위예요. 그래서 지향과 끌림을 지향이 끌림이에요. 지향과 정체성을 잘라버려서 이거 해체하고 이것을 순서를 바꿔버리고 결국은 생물학적 성, 타고난 성별 너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성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과 느낌이 있으면 육체 너는 바뀌어야 돼. 따라서 너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 돼. 아니면 성 호르몬 주사 뭐 그걸 계속 맞아야 돼. 여러분 성 호르몬 주사를 반대 성별의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작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립의료원이라고 우리나라에 중구에 있는 국립의료원 굉장히 중요한 병원이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국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산부인과 학회에서 이렇게 학회를 할 때 거기서 나온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 트랜스젠더 그 진료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트랜스젠더 진료하는 의사들이 지금 있으시죠. 있고 그분들을 뭐 자유다 하니까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여잔데 자궁을 드러내달라고 온 거죠. 20대인데 자궁 드러내달라고. 그다음에 유방 절제 수술. 이게 성전환 수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부 생식기까지 바꾸는 그 전환 수술까지 하는 의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태국에서 온다는 말도 있고 뭐 태국 가서 배워왔다는 말도 있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숫자가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생물학적 성의 중요성만 계속 감사하고 가르치고 수용하고 자기 성별을 자기 수용할 수 있도록 좋은 것만 계속 가르치고 있으면요. 애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애들이 그때 알게 돼요. 이제 눈을 뜬 때가 오는데 진짜를 계속 보게 되면은 나중에 가짜를 구별한다 그러잖아요. 예. 화폐도 계속 진폐를 계속 보게 되면 나중에 위폐를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계속 가르치고 하나님이 여자로 만드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 여자로 태어나서 자궁이 있고 아기를 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기를 출산할 수 있고 아기 유방에 있어서 모유를 먹일 수 있고 모유를 먹이면서 아기하고 친밀감을 아기 때부터 형성하면서 아이가 엄마와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사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의 몸을 구성하신 거란 말이죠. 왜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그게 여성이 그 피해를 보는 거고 여성이 그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까? 인생 왜 망가진다라고 페미니스트 주장처럼. 그들의 주장을 깨뜨릴 수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있는 엄마들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엄마들은요, 다들 거의 대부분 그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그 자존감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높고 그거를 애들에게 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정말 계속 품고 있을 때 뭐 3년, 5년, 10년까지 계속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세상에 나갔을 땐 너무 페미니스트 아이디어로 주장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들이 가랑비에 옷 젖어요. 20대 들어가면은. 그래서 우리 좋은 것만 가르쳐 주자 그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젠더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성을 합쳐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다양성, 그 다음에 유동성, 상대성,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성을 자꾸 주장한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다, 내가 진리다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내 생각대로 뭐 이런 그 구호도 나오고 이러는 것처럼 되게 상대적이고 뭐든지 흘러갈 수 있고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에다 성을 갖다 붙이면 다양한 성별이 나오고 흘러가는 성별이 나오고 그냥 상대적인 성별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양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되게 좋은 거죠, 여러분. 다양성은 나쁘지 않죠? 인종이 다양하고 사람 생김새가 다양하고 뭐 직업도 다양하고 다 다양해요. 다양성은 동물도 굉장히 다양하고 한 가지 종류에서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색깔과 모양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애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적이신 분인가, 하나님의 창의성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다양성을 성별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애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별은 여자 남자 두 개밖에 없어. 세 개도 아니야. 딱 두 개만. 왜? 창세기 여기 봐봐. 성세기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결국 성경을 아이가 얼마나 절대 진리로 믿느냐, 그리고 이것이 절대적인 나의 삶의 기준이다라고 믿는 아이, 그 아이는, 그 성경을 떠나지 않는 아이는 이런 세속적인 성의 개념에 휩쓸려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탄탄하지 않은 애들은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부모님이 아무리 교회 다니셔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라고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속적인 개념은 자꾸만 이 성을 갖다가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두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 권리를 주장할 때 인본주의에서 말하는 권리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권리, 내가 주장하고 싶은 권리, 인간의 한계를, 인권의 한계 없어. 내가 정하는 게 그게 한계야. 내가 뭐 여기까지 괜찮다면 괜찮은 거고. 자기가 자기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신본주의 세계관의 인권이라는 거는, 그래서 인권 딱 두 단어인데, 이 두 글자인데, 이 인권이란 말이 뭐 미디어에 뭐 어디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들한테 어떤 인권이야 저게, 신본주의 인권이야 인본주의 인권이야에 대한 이 분별을 꼭 시켜주셔야 돼요. 지금 말하는 인권 중에 진짜 인권이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우리의 관리, 성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그것을 잘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서 대표적인 걸 우리가 진화론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젠더 이론이 이게 대표적인 성과 관련된 인본주의 이론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젠더라는 이 용어가 너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젠더라고 쓰면은 나는 뭐 이렇게 젠더라고 쓴 거는 이렇게 손살에 치고 이러기에는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용되고 있어요. 옛날에 성이라고 써야 될 거를 그냥 지금은 다 그냥 사람들이 별 이렇게 분별 없이 쓰는 사람들은 그냥 다 젠더라고 쓰고 막 이래요. 그래서 성 정체성도 젠더 정체성 막 이래요. 그러면 젠더 정체성이라는 얘기는요, 31가지, 70가지의 성별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 정도로 분별을 잘 하도록 애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유전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동성애 그쪽도 이제 유전이라 하지 않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이다, 내 자유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내 권리고 선택할 자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흐름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1세대 페미니즘, 마가렛 쌩어, 2세대, 3세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딸들에게 제가 가르쳤었어요. 야, 1세대 페미니즘,
뭘로 알고 있어? 그럼 여성의 투표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딱 요거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야. 마가렛 생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래서 남녀평등과 참정권을 주장하고 나왔지만 제가 가로친 거는 뭐냐면 산하제한 연맹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1900년대 초에 산하제한 연맹이라는 거는 그때 당시로 완전히 파격적인 거예요. 아기를 다 이렇게 자연 출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한하자라는 그 연맹까지 만드는 거예요. 기구를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피임, 아기 임신 안 할 수 있는 피임, 그다음에 낙태를 허용하자라는 운동. 이것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프리섹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프리섹스. 자녀가 있고 다 해도. 그게 한국말 지금으로 말하면 외도. 그런 자유로운 자유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깊은 그들의 의도를 더 드러내서 애들하고 좀 더 공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세대에는 60년대 여성 해방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낙태 금지하라는 이 법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철폐하자고 들고 여기서 나오는 말이 당연히 자기결정은 내 맘대로 내가 임신하고 피임하고 내가 낙태할 권리 이걸 주장하는 게 성적 자기결정권이었고요. 피임약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낙태가 73년도 합법화된 게 엄청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낙태 성병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80년대 이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가 증가하게 되고 피임 교육이 성교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야, 너네들 성을 문란하게 하다 보니 그럼 안전한 성을 해야 되는데 세이프 섹스라는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성병에 안 걸리고 임신 안 되면 돼. 그러고 나머지는 다 즐겨. 이런 개념으로 들어온 게 콘돔 교육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그냥 계속 써먹고 있는 교육인 거죠. 그 콘돔 회사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 로비가 바로 티네이저들을 타겟으로 먹잇감이에요. 티네이저들이. 벌써 티네이저들에게 콘돔 교육을 해야 얘네들이 티네이저부터 막 성행동하면서 여러분 콘돔 사용법을 가르쳐줄 그냥 멀쩡하게 모르고 있던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교실에서 콘돔 씌우는 법이나 콘돔 교육을 가르치면 그게 애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너네들 이렇게 해서 성관계 해 라고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아주 그냥 처절하게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끔찍한 교육인 거예요. 제가 볼 땐 너무 끔찍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의사니까 학교에 와서 이제 막 성교육 시켜달라 그래요. 그럼 뭐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저보고 피임교육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몇 학년이요?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이제 걔네 교실에 가봤어요. 저는 이제 피임교육 안 했죠. 아주 딴소리만 하다 왔는데, 예, 생명 중요하다 이런 얘기만 하다 왔는데, 다시는 안 부르더라고요. 예. 애들을 보니까 애들은 똘망똘망 너무 순수해 보이는 애들이에요. 거기다 대고, 콘돔을 씌우고, 루프, 먹는 피임약, 이런 거를 가르친다는 게 폭력이에요. 애들에 대한 폭력. 그래서, 이렇게 그 세이프 섹스의 개념은 콘돔 교육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20대 후반에 이제 진료실에서 하는 말은 콘돔 끼면 성병 다 예방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팩트를 또 막 설명합니다. 한참 얘기를 다 듣고 나가면서 이제는 남자 안 사귀어야 되겠어요. 제가 결혼 얘기를 했거든요. 결혼하면 수십 년을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다. 1부 1초로 사는 거다. 그때도 또 트위닝 파트너 할 거냐. 3세대 페미니즘은 아까 말한 주디스 버틀랩 젠더 이론, 해체 이론. 그러니까 그래도 2세대까지는 임신, 낙태, 성적 자기결정권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젠더로 가버리는 거예요. 젠더 이론, 다 성별 파괴, 해체 이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젠더 주류화가 지금 일어나서 이거를 메인스트림으로 하자라는 것을 어디서 하냐면은 그 세계의 기구들에서 결정을 하는 거야. 세계 국제 대회에서 막 결정해가지고 회원국들한테 야 너네들 이제부터는 젠더야 젠더 이 젠더 교육해야 돼. 그래서 젠더 주류화를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는데 두 가지죠. 밑에 보면 입법화를 하는 겁니다. 법을 그 나라에 세워요. 젠더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아라 조항을 넣어서 그게 이제 통과된 나라들이 지금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교육 전략은 이제 포괄적 성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에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 포괄적 성교육 하면 유네스코 성교육 하면 여러분들이 아 이건 세속적 성교육이구나. 아주 확실한 세속적 성교육입니다. 완전히 애들 다 망치는 성교육이에요. 끔찍해요. 요런 성교육 가이드가 지금 2018년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맨 위에 보시면 이 개정판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 성해방론자들이 국제 무대를 이제 장악하면서 국제 회의에 장악해서 거기서 이제 뭐 아젠다를 만들고 자기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주로 액팅하는 그 단체들이 국제 전문기구 유네스코, 유니세프, WHO예요. 여러분 WHO를 그냥 선한 단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예, 거기서 하는 말 그냥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정치적인 배경들이 뒤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이 나왔는데 포괄적 성교육의 특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 성평등에 기초한데 이게 젠더 이퀄리티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말로 성평등이라는 세 글자는 이거는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다 인정하자는 거야. 다 평등하다라는 거야. 물론 그분들 다 인간적으로 다 평등하죠. 우리가 그분들의 인간됨, 인간성에 인간 존엄성을 뭐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평등이라는 개념 말고 우리가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양성평등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양자 붙었잖아요. 이거는 남자하고 여자를 인정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양자를 딱 빼버렸어요. 그래서 성평등 이러면 요거는 모든 성을 31가지 70가지 성별 다 평등해요. 그러니까 다 인정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 다 인정합시다. 그거를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는 괜찮다고요. 자기의 결정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욕하거나 뭐라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게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 어린 애들에게 가르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사시라고요. 근데 왜 그거를 액티비스트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메인스트림으로 가져와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호도해서 우리 아이들까지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도 아니고 어린 애들한테 가져가서 얘들아 이렇게 해서 가르치냐고요. 그거를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좋은 말 다 써 있어요. 유네스코 그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에 보면 다 좋은 거 써 있지만 젠더 이해 이거 다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보면 rights. 자꾸 권리를 가르쳐요. 내가 뭐 할 권리. 그러면요 이거요. 이런 거예요.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조례 알죠? 학교에. 학생인권 조례에 나오는 거는 애들이 임신할 권리, 그 다음에 낙태할 권리. 자꾸 권리를 얘기해요. 아니 권리가 아니고 학교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네. 이미 일을 저질러서 임신을 한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학생을 차별하면 안 되죠. 손가락질하면 안 되죠. 교실 안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막 걔를 차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도를 넘어서 이제 우리 임신할 권리가 있다고요. 낙태할 권리 있다고요. 하면서 학생인권 조례에 그것까지 다 이제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점은 첫 번째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현숙경 교수님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간단해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성애화라는 거는 섹슈얼리제이션, 그러니까 성을 좋아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성기나 이런 거에 더 탐닉하게 만들고, 성적 쾌락에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들고, 이른 나이에. 그것을 자기 신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목욕하다가 신체적인 쾌락을 느끼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쾌감을 어쩌다가 느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직접 그것을 더 부채질하고 어릴 때부터 더 이렇게 애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한테 교육함으로써 성을 더 애화시키는 거. 두 번째, 합의된 성관계는 괜찮다라고 이 10대 벌써 초반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됐으면은 그 성관계는 오케이, 그건 괜찮아. 성폭행만 아니면 성관계는 괜찮아 라고 가르치는 게 이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하면 그거는 혐오 표현이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대놓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일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건 다른 거예요. 비판과 분별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분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죠. 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비판은 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도 다 뒤에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에서 5세에서 8세 나온 문구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키스, 포옹, 신체 접촉, 성행위 등 다양한 성행위가 들어가요. 5세에서 8세.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자신의 몸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질 수 있는지, 오타, 만질 수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권리를 또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결정할 9세에서 12세 인간이 신체 접촉, 키스, 애무, 성적 접촉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성적 접촉을 통해 쾌락을 느끼는 방식을 9세에서 12세에 설명한다면 애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적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자극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교육이 들어가요. 너네 신체를 한번 만져봐. 괜찮아. 만지는 거 괜찮아. 너네 몸인데 뭐. 아무도 뭐라 안 해. 너네 권리가 있어. 만질 권리가 있어. 느껴봐. 이 교육이 들어가요. 제가 지금 과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육합니다. 그리고 자위를 시작할 수 있음을 안다. 예. 그 다음에 12세에서 15세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예,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누구나 자기 성적 자기 결정의 결정권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예.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이런 문구가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그 애들이 본능적으로 이건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거를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뭐 그 벽을 허무는 교육이 모든 문구마다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15에서 18세 성인은 즐거워야 하며 자신의 건강 복지와 관련된 책임이 따른다. 예, 책임이 따른다니까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앞에 문장을 보면 즐거워야 한다. 그러면은 성적인 쾌락에 대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의라는 거는 파트너와의 건강하고 즐거운 합의된 성관계를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동의를 했다. 그러면은 관계는 해도 된다. 그 다음에 합의된 성관계는 건강한 성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지금 진료 현장에 있는데 이건 현실이에요. 예, 티네이저들의 현실이고 20대, 30대 미혼들의 현실입니다. 파트너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자, 인생에 있어서 멀티플 섹스 파트너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질병의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한 명이 더 많을까요? 가능성으로 보면 멀티플이 더 많겠죠. 예. 미혼 시기에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할수록 파트너 수는 많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물론 한 번 관계 갖고 다시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회 문화가 계속 연애를 부추기는 이 문화 속에서는 계속 체인징 파트너예요. 바뀌면 그 다음에 사귄다라는 거는 연애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애들은 인지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나요? 네, 지금 애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애들한테 물어보면 사귄다라는 거는 성적인 관계를 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걸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애들의 문화 속에서. 그래서 우리 티네이저들이 그런 문화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만화, 소설, 영화, 이런 것들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왜 홈스쿨 합니까? 왜? 우리가 애들 묘목을 잘 키워서 가지치기를 하고 정말 온실에서 자라는데 온실에서 자라게 한다고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키워서 애들 어떻게 나중에 세상 풍파 어떻게 하냐. 근데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여린 순을 세찬 풍파에 내놓으면 걔가 잘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잘 자라도록 우리는 보듬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밖에 내보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게 홈스쿨 초반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럴까? 퀘스천. 그러고 이제 살았죠. 근데 정말 살아보니 맞더라고요. 그 말이. 네.
그냥 온실에 키워야 돼요. 애들이 어린데 무슨 아직 애들 정립이 안 됐고 가치관 세계관 정립 안 됐어요.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중고생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흔들립니다. 걔네들 그 정립이 잘 된 상태에서 세상을 내보내면 제일 아이디어한데 물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다가 뭐 학교 보내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는 다 인정합니다. 그거 저는 부인하는 거 아니고요. 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플랜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 플랜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학교를 보내셔도 여러분 그냥 탁 줄 놓으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관리는 사실 가정 예배가 핵심이잖아요. 학교를 보내도 애들 우리가 마음이 모아지는 게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 때만이 마음이 모아지고 하나의 그 진리 안에서 생각을 공유하고 가치와 세계관을 공유할 수 있지. 이게 학교 보내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그때라도 예배 가정 예배를 지켜나가는 거 그거 저는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이제 성교육 기관에서 하는 거 제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왔는데, 이 세속적인 성교육 기관에서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애들이 한 15명, 20명 무리지어서 성교육 받으러 가요. 가면 이제 액티비티를 이제 재밌게 막 합니다. 그래서 애들의 후기를 보면은, 재밌었다 그래요. 이 성교육 이런 게. 그래서 재밌어서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재밌게 가르치는 게. 근데 저는 참 재밌게 가르치는 건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재밌게 가르치고 애들한테 인기를 얻는 것보다 나는 너희들이 들어야 할 말을 나는 가르친다. 그리고 배워야 할 거를 너네는 배워야 된다. 그런 시기들을 지나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무릎을 치고 깨닫는 때가 오더라고요. 예, 나중에 알아주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우리 애가 큰애가 지금 27인데 이제 걔가 뭐 20대 들어가면서 이제 대학 생활하고 뭐 지금 대학원 지나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방글라데시로 회사 해외 파견을 나가요. 그래서 9개월 동안 NGO 일하는데 파견을 이제 가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엎치락뒤치락 많이 했는데 애들이요 20대 되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평가를 해요. 내가 살아온 인생 엄마 아빠가 결정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왔는데 이건 뭐였을까? 이거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뭐하고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도 막 이제 생각해요. 이제 자기 안에서 다시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엄마 아빠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저희는 그냥 감사할 뿐이죠. 뭐 그냥 손가락질 안 당하는 것만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뭐 자녀들이 실컷 키워놨는데 부모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막 뼈 빠지게 막 홈스쿨링 시키고 공부시키고 뭐 밥해 먹이고 고생 했건만 애들이 손가락질 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거 올바른 게 뭐였는지 부모가 왜 그렇게 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를 애들이 깨닫는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교육에 초반엔 재밌게 한다고 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해야 된다는 알게 되었다. 예, 이거는 맞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니야. 바운더리가 있잖아. 그래서 내 바운더리 영역 침범하지 마. 이거 되게 중요한 교육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보니까 11세에서 12세 여자는 이렇게 남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고정관념을 없애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것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중에 그거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있으실 건데 이 성교육과 관련된 고정관념은 뭐냐면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여자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애 키워야 돼. 요거 고정관념인데 요거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자가 애를 꼭 낳아야 돼요? 나 애기 안 낳을 거예요. 그리고 임신해가지고 왜 꼭 낳아야 돼요? 나 낙태할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 깨부수기의 교육을 받은 거의 결과입니다. 임신 안 하고 낙태할 수 자유롭게 하는 것이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고 그거는 여자가 손해보는 거다. 여자가 손해보는 인생 사는 거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갖게 만드는 기초 개념이에요. 고정관념을 없앤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역할, 아빠가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예를 들어 힘들고 너무 공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남자로 사는 게 저렇게 버겁고 힘든 것인가? 이렇게 보여주면 곤란하다는 거죠. 엄마가 맨날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애들 뭐 이렇게 챙겨주다가 공부하다가 뭐 홈스쿨링 하다가 잠도 못 자고 맨날 푸석푸석하고 화장도 못하고 뭐 음식하던 옷에 냄새 다 뱄는데 그거 입고 막 모임 나가고 뭐 저도 막 그런 적 너무 많아요. 그러고 나가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사는데 그 모습 너무 지친 모습 막 이런 거만 보여주면요 딸들이요 힘들어해요. 그래서 설사 외모는 그렇다 하더라도 스마일하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나는 너네들하고 같이 24시간 360을 너무 행복해. 네, 역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위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게 하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라고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묵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에요. 이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그냥 애를 막 몇 명 낳고 힘들고 젖 먹이고 힘들고 이러지만 이렇게 하는 이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우리는 부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품 배울 때 그 IBLP 책에 보면 그 파란색 책 보면요. 맨 앞에 러브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데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을 때 사랑 그래 딱 펴가지고 이제 막 읽었어요. 10몇 년 전에. 근데 거기 고난이 나와요. 고난하고 사랑이 무슨 관계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40대 한 중반쯤 될 때.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 그랬는데 홈스쿨링하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막 고난이 많죠. 애가 많을수록 더 고난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제가 정말 100% 200% 그건 정말 진리였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한 자가 진정한 사랑, 그걸 영어로 genuine love라고 그러고 이 인간들의 그냥 얄팍한 사랑 정도가 아니라 아니면 어머니 신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genuine love, 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부음을 받는 게 우리 엄마 아빠들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 사랑을 부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녀가 이렇게 20대 때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막 배신감이 아니라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그 약간 이 넓은 마음이 좀 생길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 없애는 거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 역할, 남자 역할 분명히 주셨어요. 여러분 디도서 다 읽어보시고 여자는 어떻다, 남자는 어떻다 다 있습니다. 그거를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저도 홈스쿨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많이 묵상하게 됐고 내가 한 19년 병원 일하다가 그만두고 들어와서 홈스쿨링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고 저는 뭐 거의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일도 해보고 홈스쿨링도 오래 해봤지만 제가 홈스쿨링 하면서 뭐 이렇게 또 일자리 또 이렇게 연락 오고 일하러 나오라 할 때 제가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가 너무 복된 자리인 걸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오라 그래도 제가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르치는 게 자위가 나쁜 줄 알았는데 이제 아니란 걸 알았다. 그러면 자위를 막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서 애들이 하게 되면요. 나중에 소진이 오고 정액도 많이 소진 오고 옛날보다요. 지금 사람들의 정자 수가 50%가 감소했다 그래요. 예, 어떤 의사가 발표한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성문화 속에서 그다음에 스킨십 할 때 서로 동의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다. 그러니까 동의만 하면 스킨십 할 수 있다라고 세상 성교육에서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기가 찬 거 콘돔 씌우기 배우고 그다음에 천연막이 없다는 걸 배웠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 이거를 성교육 기관에서 애들을 데려다가 16세에서 19세 아이들에게 천연막은 제가 전공이에요. 예, 제가 맨날 진찰하면서 보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10대에서 90세까지 여성들 진찰을 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왜 이 기관을 두셨을까? 예, 왜 구약에 그런 처녀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인가? 이 처녀막 교육은
물론 순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손상을 받은 사람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목숨을 내놓을 일은 또 아니에요. 예,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정말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이 처녀막 교육은 그렇게 한 문장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고 여자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러나 확실하게 예방적인 교육은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게 없다라고 배운 애들은요. 그냥 이렇게 문란한 성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진료실에 와서 이제 진짜 팩트를 들었을 때 놀래는 거죠. 그 놀래는 얼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병 치료하고 관리하면 나아질 수 있다? 치료 안 되는 성병도 있습니다. 그냥 끝까지 가서 결국은 암을 유발하는 성병도 있습니다. HPV 감염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은 90%는 그래도 힐링이 되겠지만 10%는 아주 악성인 그런 넘버링이 들어갔을 때는 결국은 반드시 암을 유발합니다. 생식기 암, 그 다음에 때로는 구강암, 인후암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성교육을 했을 때 이렇게 성전환 아동이 영국에서 40배가 증가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게 반젠더 운동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지금 반젠더 운동 하고 있고요. 우리도 사실 여기에 동참해야 돼요. 지금 한국은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기독교 쪽의 운동 이것만이 정말 지금 이 반젠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교육 기관 중에 이 성경적 성교육 하는데 이런 데가 반젠더 운동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로마 카톨릭은 90년대부터 반젠더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 가정을 너네 파괴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자꾸 다양한 가족 얘기하고 성소수자 얘기하고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예,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기독교는 굉장히 비하인드, 되게 늦어진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늦어졌고 중요한 건 여기서 프랑스에서 2013년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성 결혼, 동성 커플 합법화가 됐죠. 말 못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알고 나서 50만이 모여서 시위를 한 거예요. 안 된다. 이거 젠더 안 된다. 프랑스 젠더 교육 폐지해야 된다 했는데 결국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뒤바꿀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브라질, 폴란드, 그다음에 헝가리가 대표적으로 대학에서 젠더 연구 금지. 그거 하는 대학은 퇴출. 그다음에 젠더 평등 교육 금지. 그리고 미국의 최근에 22년도에는 미국 16개 주에서 젠더 교육 금지. 이렇게 지금 이 저항이 이제 거세지는데 다 누가 해요? 크리스찬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 여기 크리스찬 홈스쿨러들이 이런 그 선상에 우리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우리의 위치를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반젠더 운동 단체들이 주로 다 크리스찬니티를 가진 가족의 중요성, 이 패밀리를 지키자.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이죠. 그들이 싫어하는 그 전통적인 개념. 자연 질서를 회복하자.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자, 연령별 자녀 성교육 중요한 거는 2차 성직 나타나기 전에 지금 요번에 스위스에서 그 교육 전문가가 크리스찬 오셔가지고 세미나 한번 했는데 제가 가지는 못했고 이제 유튜브로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조기 성애화, 그러니까 애들 어릴 때 자꾸 5세 8세 때 생식기 만져보라 그러고 이렇게 자위행위 이제 10살 전후로 자위행위 시키고 이런 교육이 조기 성애화 교육인데 그분이 이제 강조하는 게 이 성교육이 지금 너무 많이 연령이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공기관, 학교, 유치원 이런 데서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기 성애화의 가장 그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세 이전에는 정말 부모님이 데리고 이런 개념들을 가르쳐 주시면 그게 성교육 하시는 기초 개념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 소중함은 우리 아이 자체가 태어난 것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 아이를 막 물고 빨고 이뻐하고 나는 너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네가 있어서 고맙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혼내고 막 울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데리고 안고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스킨십하고 허그하고 뭐 이런 사랑의 표현을 계속 이렇게 피부 접촉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게 홈스쿨링의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자꾸 모이니까 가족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그냥 저절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홈스쿨 환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몸이 소중하다는 거 목욕하면서 가르치고, 여기서 가르치실 게 어릴 때부터 노출하지 않는 복장을 여러분들이 꼭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아이들을 입혀주세요. 우리 초반에요. 저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초반에 홈스쿨링 할 때 외국인들이 홈스쿨러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정말 대놓고 다 롱 치마를 입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와, 희한하다 막 이랬는데, 이제 왜 그런지를 저는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해가 되고, 그 사람들이 무슨 위선을 하려고 막 이렇게 긴 치마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자애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 이 철학이 있어서 복장을 그렇게 입히는 건데, 노출하지 않는 복장이에요. 개념 자체는. 그러면 치마는 뭐 어디까지일까요? 뭐 이런 고민이 막 이제 들죠, 우리가 입힐 때. 그리고 여자애들이 치마를 많이 입혔어요. 저희 홈스쿨링 할 때 치마도 만들어서 입혔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저희가 홈스쿨 1년 홈스쿨 그룹 가가지고 1년 체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요 그 재봉틀하는 거를 9살, 10살, 11살 이런 여자애들이 벌써 클래스를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데서 여성성을, 우리가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감사하고 즐기고, 난 여자야. 근데 남자애들이 재봉틀에 앉아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여자애들은요, 그런 거 시키면은 하다못해 작은 손바느질로 해가지고 뭐 가방도 만들 수 있고, 이 소잉 클래스라 그래요. 바느질 클래스. 그거를 이제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런 걸 하면서, 그게 여자애들이 내추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막 우리가 주입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소잉 클래스를 통해서 복장도 치마도 만들고 이러면서 그런 걸 자연스럽게 좀 배웠던 것 같고, 어쨌든 무릎 이상으로 올라오면 앉았을 때 치마가 훅 올라오거든요. 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앉았을 때 치마가 어디 길이냐, 그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가르쳤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복장을 했는데, 뭐 팔도 노출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 몸을 보여주지 않는 거에 근거는 내 몸은 소중하니까. 예. 내가 뭐 남한테 그 보여주면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유혹을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너 몸은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목욕하고 나와서 빨개 벗고 돌아다니지 않게, 예, 꼭 옷을 좀 가려주고 이렇게 가리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세상 성교육에서는 노출을 해야지 애가, 그게 그 역치라 그러나요? 그게 이제 애가 좀 둔감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죠. 그렇게 뻘거벗은 거 맨날 집에서 보면 밖에 나가서 노출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상의 거를 봐야지만이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출을 해야지 애들 성교육이 된다? 그건 절대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몸은 소중하니까 가리는 게 맞고요. 접촉주의는 애들 뭐 어릴 때 성 그 추행 예방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지만, 우리나라가 접촉 많이 하잖아요. 여자 남자끼리 뭐 지하철에서도 많이 하고 이런 문화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남의 몸 닿지 않기. 자, 우리 만약에 내가 키운 아들이 있는데 나가서 어떤 여자애들 몸을 함부로 만진다.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기분이? 여러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여자 남자 공히 남의 몸 함부로 만지지 않는 거. 여자애들도 요즘에 남자애들 막 때리고 막 많이 하더라고요. 남의 몸에 손대지 않기. 이거는요, 나중에 20대, 10대, 20대 돼서도 만약에 남녀 관계 데이트를 하거나 이제 뭐 결혼 상대자랑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이 신체 접촉을 해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들어가지 않는 거에 아주 첫 번째 단추예요. 예,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것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하는 집안들이 많이 있어요. 예, 손대지 마라. 예, 여자 몸에 손대지 마라. 그 다음에
2차 성징 이후에는 신체 변화에 대해서 하나씩 애 몸이 변하는 것마다 따라가면서 가르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자애가 유두가 나오는 게 한 3학년 때 나올 수 있고 전몽어리가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인인데 그러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너 변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제 이게 한 4, 5년 계속 가면서 이제 변화할 거야. 이렇게 기대감을 좀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애들이 좀 속상해하거나 말 스치면 아프거나 월경하면은 불편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여성성의 변화, 신체 변화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꾸 긍정 멘트를 자꾸 해주셔야 돼요. 너 이제 엄마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네 머리에 뇌에 있는 버튼을 딱 누르신 거야. 그래서 성호르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유두가 나오고 남자들은 이제 생식기가 커지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여자애는 엄마가 신체 변화를 잘 보시면서 늘 대화를 하시고요. 그냥 어렵지 않잖아요. 엄마들이 겪은 생리적 변화 그대로 다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내가 처음 생리했을 땐 이랬는데 엄마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그거 최고성 교육이에요. 예. 그리고 긍정. 그 다음에 이런 성적인 신체 변화의 목표는 뭐다? 하나님이 너의 몸을 통해서 나중에 생명. 다음에 생명을 주시고 잉태하고 키우기 위한 것으로 너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야. 미래의 너의 자녀. 이것까지 기대하게. 내가 너 키운 것처럼 너도 이제 아들 키울 거야. 이렇게 그 생명까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렇게 쭉 이어주는 긍정의 교육을 계속 그냥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정체성 교육이 부모 역할 모델과 피드백이다라는 말씀은요. 아까 말씀드린 엄마 아빠가 각자 여자 남자로 사는 것이 그렇게 고되고 고달프고 힘들고 막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그럼 내가 감사할 게 뭐지? 뭐 이렇게 좀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찾아보시면서 애들에게 찾은 것들을 좀 애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피드백 애한테 그래 너는 여자라 이 여자 남자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세속성 교육에서는 너 여자니까 남자니까 이런 말 하면 이게 고정관념이래요. 세상에. 아니 여자 남자로 태어났는데 왜 말을 못합니까? 제가 정말 따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 많이 했어요. 야 너는 진짜 여자라서 진짜 이런 게 좋은 거야? 넌 남자라 진짜 멋지다 막 이러면서 그냥 뻑뻑하면 여자 남자 막 얘기했어요. 저는요. 티네이저 때. 그렇게 하고 이제 음란물 예방 교육의 친밀한 관계성.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노출하는 거를 안 좋은 걸로 가르쳐 놨잖아요.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5세 6세 막 이럴 때부터 그러면 애가 옷을 아무 데서나 막 안 벗어요. 이렇게 막 가려요 몸을. 근데 어디 이렇게 사이트를 컴퓨터를 보다가 만약에 누가 벗은 몸을 봤다.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꼭 와서 얘기해야 돼. 네가 만약 그런 누가 사진을 줬거나 뭐 그림을 줬거나 네가 사진을 어쩌다 봤거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벗은 몸을 보면은 그거 이제 안 좋은 거라고 교육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꼭 와서 얘기해줘야 돼. 해서 이게 엄마하고 자녀가 비밀이 없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교육의 핵심이 비밀이 없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이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관계성을 홈스쿨링 안에서만 이게 가능해요. 사실은. 홈스쿨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기도 100%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많은 것이 가능한 이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게 이 홈스쿨 기초예요. 그래서 그게 베이직 세미나에서 성경적 원리에서 보면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그 챕터거든요. 아이가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내가 뭔가 좀 찔려. 엄마한테 이거 내가 숨겼는데 이거 내가 자꾸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 안 나게 하면은 뭐 찔릴 것도 없죠. 근데 기억이다. 그러면은 애가 이거 엄마한테 자꾸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양심이 찔리는 거고 말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너의 양심에게 지금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예를 들어 조그만 사건, 뭐 엄마한테 뭐 돈을 숨겼거나 뭐 물건 남의 거를 뭐 망가뜨렸는데 내가 안 했다고 숨겼다든지 이렇게 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노출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계속 하는 거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내가 이런 걸 잘못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가면 부모에게 음란한 걸 봤을 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애가 나중에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관계성까지 여러분들이 몰고 가셔야 돼요, 애들을요. 그래서 결국 음란물 보면 뭐 어떡하겠어요. 애들이 봐가지고.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홈스쿨링 아이들이라고 아무리 미디어 관리한다고 음란물을 안 볼까요? 그거는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음란한 세상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휴대폰, 아이패드, 이런 컴퓨터 이런 걸 접속할 수 있는 한 이거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벗은 몸을 보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반드시 엄마 아빠한테 와서 보고를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와서 얘기하면 그래 저기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 아이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좀 그런 걸 봤다든지 어떤 영상을 봤다든지 할 때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정은 그런 가정도 있었어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을 때 그 아빠가 아들하고 같이 이제 1대1의 그 어카운터빌리티, 그러니까 책임 관계.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앞으로 한 팀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한테 와서 꼭 얘기해줘. 그리고 아빠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예, 이제 그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어릴 때부터 많이 쌓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도 아이들에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어제 막 부르르 화냈어. 그리고 막 애를 막 잡았어.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찔림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가서 얘야 내가 어저께 화내서 엄마 진짜 잘못했어.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싶어. 미안해 잘못했어. 저는 8살 난 제 막내딸한테 무릎 꿇고 제가 용서를 구한 적이 있어요. 하도 걔를 잡은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걔가 안 잡히더라고요. 예, 막내가 아주 세요. 세가지고 근데 이제 센 애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긍정 마인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어떻게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다 드리면 돼요. 소유권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사랑을 가르칠 나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남녀간의 얄팍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미디어 그런 매체 소설이나 낭만 소설 이런 거 많이 보는 여자애들은 낭만 소설 많이 보게 저희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홈스쿨러들이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자애들은 음란물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낭만 소설을 탐닉하는 거, 빨려 들어가는 거 이게 음란물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낭만, 로맨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소설을 많이 여자애들이 읽잖아요. 그러면요, 결국 어느샌가 자기가 이제 그 주인공이 돼서 팬픽도 하고 그러지만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이제 그 사랑을 받는 그거를 이제 갈구하는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나타날 백마탄 왕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절대 백마탄 왕자는 오지 않는다는 거. 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늘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늘 애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백마탄 왕자는 없어. 그 디즈니 만화 절대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걸 미국인들에게 도전받고 난 다음에 그 디즈니 만화, 낭만적인 만화들 많이 있었죠. 공주 얘기들, 남자 여자 데이트하고 이러는 거. 거기 부모 얘기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부모는 완전 배제된 상태로 남녀 데이트만 나오니까 그런 거 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사랑에 대한 지고한 사랑에 대한 거 그런 걸 하는데 결국은 애들이 이제 로맨스 사랑을 이제 20대 때 겪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애 낳고 키우면서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이런 이제 코스로 가게 될 거지만 그러나 남녀의 사랑에 너무 이제 몰입하지 않도록 그래서 낭만 소설은 그래서 저희는 문학도 조금 이렇게 피하고 그랬는데 이제
잘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성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 제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중요한 게 뭘까 할 때 이 5가지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어머니들 계시고 이제 아버지들 뭐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여자로서 엄마로서 홈스쿨 맘으로서 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첫째 꼽으라면 자녀 성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였냐? 첫 번째가 제가 남편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질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려는 그 방향성. 제가 왜 방향성이라고 그러겠어요? 잘 안 되니까. 네, 언제나 성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한 40대에는 잘 돼요. 여러분 40대에는 잘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많이 순종하고 존경해드리고 남편을 이렇게 존경해드리는 게 또 가능해요. 가능한 나이예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돼가지고 이제 갱년기 갱년기 폐경 2행기 몇 년을 거치다가 이제 폐경이 오고 이제 폐경기로 들어가는 그 갱년기 2행기가 한 4년에서 5년 정도 오거든요. 그게 40대 후반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50대, 어떤 사람 빨리 오면 40대 초반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평균은 40대 50 전후로 이렇게 옵니다. 그때는 참 어려워요. 이게 속에서 어떤 알 수 없는 분노와 화가 올라오는 이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 웃는 분들은 벌써 갱년기야. 갱년기 시작한 분들이야.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방향성이 이거는 절대 진리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방향성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맴매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 참 여러분도 경험 안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크고 작은 맴매들이 옵니다. 그건 왜냐하면 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를 벗어나면 그건 피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봐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더 이상은 봐주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너 이제 알잖아. 원리를 알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 권위 아래 머무는 그 훈련, 그것을 계속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딸들이 보고 있잖아요. 딸들이 결혼해서 남편과 생활할 때 남편과 우리가 무슨 신세대 여성으로 남편과 동등하게 막 이렇게 살아보세요. 배가 산으로 가요. 예. 제가 그 병원 일할 때 그 완전히 남편하고 막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하면서 원리 질서 저 어려서부터 믿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삶에 체득이 안 되고 성품에 대한 이렇게 배우지 않다 보니까 그 남편과 이렇게 맞짱 뜨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질서가 안 잡히고 남편이 서지를 못해요. 남편이 이렇게 세워져요. 결혼 생활 쭉 수십 년 하면서 남자가 이렇게 쭉 서거든요. 우뚝 서야 되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게 여자예요. 이 여자는 대단한 존재예요. 예, 남자 하나 만드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면 이 남자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딸들한테 해야 돼요. 우리 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우리가 하나 잘못 서면 킥이야 이거는. 그래서 질서 안에 사는 거 딸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맨날 남편하고 맞짱 뜨고 최종 결정을 다 내가 해버리고 막 이러면은 애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들이 또 어떻게 손해를 보냐면 남성성의 이 상처를 받아요. 아들들이요. 엄마가 막 도미넌트 해가지고 우세해가지고 아빠 위에서 막 군림하는 엄마.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이 남성성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를 리더로 세우셨거든요. 본성적으로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남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게 집에서 해줘야지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거드름을 안 핀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거드름 피우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잘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지 밖에 나가서 겸손하고 이렇게 좀 존경받는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딸과 아들들의 성교육, 미래 자녀 가정의 그런
그 부부의 관계에도 우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부모의 권위 질서 회복하기. 제가 이거 여러분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시는 가정이 있으시면요. 그거 조금씩 다 뺏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홈스쿨링에서 가장 강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했죠. 인권. 애들에게도 이 인본주의 인권 사상이 스물스물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도 인권 하니까. 너네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너네 책임을 다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방 치우고, 너네 먹은 거 치우고, 공부해야 되는 거 하고, 그러고 나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웃으면서. 싸우자가 아니라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권위를요, 여러분 권위는요, 최종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최종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 애들하고 지지고 볶는데 애들이 뭐 다 결정하고 엄마가 그래 뭐 이러고 따라가는 거 이거 성경적 아니에요. 이 방향을 좀 이렇게 한번 확 이렇게 틀으셔야 되는데 이걸 너무 주도권을 확 가져오다가 애들하고 대판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엄마들이 권위를 행사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망가지는 그 책임은 엄마들이 또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너무 권한을 많이 줬다 하면은 그거를 여러분 커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자녀와의 친밀감이 성교육과 너무 중요하죠. 모든 얘기 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딸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다음에 미디어 관리하는 거 성교육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차단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리. 예를 들어 자기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밤에 너무 스마트폰을 각자 방에 다 가져가는 집이 있다. 그러면은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먼저 솔선해서 어디다 모아놓고 자러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낮에 뭐 스마트폰을 낮 시간에 어디 바구니에다가 공공장소에 놓고 연락할 때만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아직 안 사주신 가정이 있다면 최대한 저는 늦게 사주실 거를 권장합니다. 저희 아들은요.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은 대학교 가서 스마트폰 사줬어요. 예, 세대가 물론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한 몇 년 앞선 아이들이긴 하지만은 저희는 아예 그냥 홈스쿨링 초반에 하면서 2007년부터 TV를 안 보는 걸 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베이직 세미나에서 충격을 받고 저게 맞다. 저희 남편이 미디어 전공한 사람이지만 저게 맞다. 그래가지고 안 한 거죠. 여러분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기술자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 안 주는 거 아시잖아요. 예, 왜 안 주겠어요? 유해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너무 빨리 지금 스마트폰을 어린 나이에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미 이 사회가. 저는 그거 반대하고요. 저뿐 아니라 일반 교육하는 어떤 크리스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공교육에 있는 선생님이지만 부모들에게 되도록이면 늦게 주라고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좀 여러분이 홈스쿨에서 왜 못해요? 그렇게 문화를 세워가시고 제일 중요한 거 부모가 성적인 순결. 저 순결하죠. 저 외도 안 해요. 네, 외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모셔널 감정적 외도가 있어요. 저는 이게 아이들의 순결이 성적인 순결, 음란물 보는 거, 이게 무너지는 거, 이거는요 그 부모의 그 우산, 부모라는 우산이 구멍이 나서 비가 막 샌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게 우산이 새는 거가 세 가지 디멘전인 거예요. 부모가 영적인 순결, 정신적 이모셔널한 순결, 육체적 순결. 이 세 가지 디멘전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한 투영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프로텍션, 보호 우산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근데 보호 우산이 망가지면 구멍이 나면 비가 줄줄 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감정적 외도, 이 부분은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가 없고 참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다른 교회 사역자 아니면 훌륭하신 어떤 분 그런 분들을 이제 마음에 흠모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정신적 하여튼 최고의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남자는 우리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항상 정신적인 거 이렇게 또 영적으로 순결은 우리 하나님 한 분께 예수님 한 분께 포커싱할 때 정말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순결함을 지킬 수 이렇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죠. 어머니들의 고민이 늘 많으시죠. 원칙적으로 남편이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들의 그 남성성, 안에 남성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뭐 그냥 문과 출신이에요. 이과도 아니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남자로서 자기가 살아온 신체 변화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해 주되 거기다 생명만 하나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 변화라는 게 남자애들이 이제 성기가 자라나는 크기가 자라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남자애들은 되게 프라이드를 갖거든요. 아, 내가 이제 뭐 씩씩한 남자가 돼가나 보다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긍정 멘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액체가 정액이 흘러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거 그 안에 정자라는 게 들어있는데 정자는 아기 씨를 만들 수 있는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씨가 들어있는데 이게 모든 정자가 다 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액체가 나올 때 2억에서 3억 마리가 정자가 나온다 하지만 그게 난자 하나 만나서 생명이 되면 2억에서 3억 분의 1의 확률로 사람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한 번 1회 사정이지 그게 수없이 많은 사정으로 계산을 해보면 사람 하나가 우리 자녀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요 무한대 거의 불가능의 가능성이더라고요.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만들어진 거는 아빠의 이 정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니까 얘기가 어색해지면 무조건 하나님을 끼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그냥 말이 막히고 뭐 하면 그냥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셔 막 이러면서 다 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확신만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정자가 나오는 것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 고환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고환을 잘 보호해야 돼. 이거 저 손상되지 않게. 왜 축구 선수들이 다 이렇게 보호하고 축구하냐? 다 그래서 하는 거다. 굉장히 소중한 곳이야. 이렇게 소중함, 내 몸은 소중해라는 그 방향성. 그 다음에 이거 노출하지 않는 거, 이거 막 이렇게 보여주면은 안 된다. 그런 거. 그리고 남이 벗은 몸 보려고 해도 안 된다. 그거를 남자애들에게 꼭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몰 가가지고 여자 남자 속옷 이렇게 파는데 그런데 가서 마네킹도 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거 연습시켜야 돼요. 저희는 가만 생각하니까 거기 가서 훈련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쫙 데려가서 이제 아들 한 명 딸 셋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남자들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네킹 있잖아요. 벗은 몸 있잖아요. 그러면 싹 들어오면서 눈 돌려 딱 이래가지고 예, 눈 돌려 눈 감어 이거는 이제 어느 그 책에서 제가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그러면 딱 눈 돌려 이게 게임이야. 그러니까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유치원 때 막 그런 게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들은 또 살짝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본능을 숨기지 못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 그 원칙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노출 금지, 남 벗은 거 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남의 몸 함부로 만지지 않기. 물론 성기도 그렇고 모든 몸 이제 너는 점점 커가는 이제 성인으로 커갈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네 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너 이제 아빠가 될 거야. 야 나처럼 아빠 되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뭐 이러면서 아빠 얘기 좀 해주고 이런 모든 게 다 통틀어서 성교육이에요. 뽀뽀한다고? 자, 그러면 그런 행동은 이제 좀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던 거죠? 늘상. 네, 그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거기서 포근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이제 자제를 시키는 건 맞습니다. 이제 그 행동은 왜냐하면 또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도 또 이상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10살이면 말이 통하는 나이기 때문에 첫째,
그 아이를 엄마가 막 이상하게 음란하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느낌이 애한테 전달이 돼야 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랑 포옹하는 거 진짜 좋아. 진짜 좋은데 여기다 뽀뽀하는 거는 이제는 엄마가 좀 불편해. 엄마가 좀 불편해. 그러면 애도 배워야 되는 게, 엄마지만 엄마가 좀 싫어하는 행동은 내가 좀 안 할 수도 있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애하고 엄마가 이렇게 하나가 돼 있었다면 애가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분리되는데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작업이. 그래서 좀 처음에 애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마일드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기분 좋을 때, 애가 기분 좋을 때, 그래서 하지 않았을 때 막 엄청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예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배꼽 탯줄로 엄마랑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탯줄을 자르고 얘하고 엄마가 이제 신체적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너가 여기 이렇게 뽀뽀하는 거는 아기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행동은 좀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애 눈치를 살살 보세요. 그래가지고 애가 너무 충격받게는 하시면 안 되고요. 살살살 이제 홈스쿨링 하니까 옆에 애를 계속 두고 보기 때문에 그 모멘트를 잘 잡으셔야 되고, 그렇게 되게 엄마가 곤란할 때는요, 기도를 하셔야 돼. 꼭 이게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언제입니까? 타이밍을 주세요. 이 말을 제가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언제인지 굉장히 곤란한 말을 해야 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스러운 타이밍을 주시거든요. 그때 말하면 애가 이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근데 너무 애가 봤을 때 너무 집착적이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그럴 땐 조금 한 번 얘기하고 조금 더 시간 두고 받다가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자연스럽게 하게 해주시면 그게 제일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애가 좀 크잖아요. 아들이 크면은 이렇게 옆으로 허그하는 거,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야, 우리 남자랑 엄마는 이제는 너가 나이도 이제 컸으니까, 10살이면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10살은 이렇게 허그하는 건 문제 없습니다. 10살은. 근데 뽀뽀하는 게 문제죠. 그 행동만 안 하게 하고, 나는 그냥 널 이렇게 그냥 안고 싶어. 이렇게 포옹하는 거 너도 좋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애가 이제 2차 성직 나오고 중학생 이렇게 이상 되면 이제 옆으로 포옹하는 걸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수영은 어떻게 계속 하나요? 저기 그 수영은 제가 또 드릴 말씀은 저희는 수영복을 그 몽골에 파견 가신 미국 선교사님이 알려줘가지고 어떤 수영복을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노출을 훨씬 덜하는 수영복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좋다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보통 입는 수영복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성교육적인 측면에서 운동선수에겐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은데, 성교육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릴 때부터 얘네들 노출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수영복은 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수영을 많이 다니진 않았어요, 저희는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때 디자인을 이렇게 하고, 밑에는 이제 무릎까지 나오는 그 선수용이 아닌 스페셜리 디자인된 그 수영복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이 이어질 수 있었어요. 몸을 노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혀 뭐 이슬람 사람들처럼 발목까지 다 가리는 그런 수영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중요한 부분을 많이 가려서 무릎 바로 위에까지 오는 얇은 수영복 바지가 있거든요. 허리서부터 무릎까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팔진 않죠. 우리가 그렇게 파는 건 없는데, 디자인 판매하는 것 중에서도 보면은 좀 단정한, 좀 더 많이 가리는 수영복이 있긴 있죠. 예, 그런 걸로 했고, 이제 수영장에서 그걸 허용 안 할 수가 있어요. 수영장에서 우리는 좀 이렇게 위에 원피스 같이 하나 이렇게 입고 그다음 밑에 바지를 입는 그런 수영복 디자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캐나다에서 그 어떤 가정이 주문해가지고 막 국제 배송하고 막 이러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디자인으로 사실 한국에서도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제모는 저는 반대해요.
예, 제모는 하나님이 뭐 그 나이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나이죠. 민감한 나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본능적으로 내 몸이 이거 창피하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아이가 그렇다면 그 노출이 심한 그 옷을 안 입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아주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본능이죠. 근데 뭐 창피해 뭐 이러고서는 계속 노출이 심한 옷을 입혀가지고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리는 수영복이 있는지 또 뭐 팔도 여기까지 이렇게 가리는 것도 있잖아요. 지퍼 올려가지고 그리고 바지형으로 이렇게 된 거 저희처럼 긴 바지 아니어도 조금 반바지 정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중요한 부분에 채모를 가릴 수 있는 거. 되도록 그 디자인을 되게 많이 그래서 옷 고르기가 어떤 땐 쉽지 않은데 그것을 희생하는 거를 아이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엄마가 왜 이렇게 디자인을 까다롭게 이렇게 고르는 거지? 뭐 때문에 이러지? 아, 몸을 최대한 가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ATI 아이빌리에서 하는 ATI 그 위즈덤 부클릿 공부를 큰 애들 둘이 했어요. 2명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되지도 않는 영어 그냥 힘들어가면서 그냥 했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국 입시를 그냥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한 아이는 이제 걔는 원래가 이제 한국 입시를 하려고 이제 수능을 하려고 정시로 이제 정면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트셔가지고 걔는 이제 SAT로 해서 외국 입시를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외국 대학은 차마 보낼 수가 없어서 쳐대여가지고 그래서 인천의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미국 대학으로 보냈고 그다음에 둘째는 고등학교 초반까지 그러니까 위즈덤 부클릿을 하다가 그 정시로 그냥 수능 공부해가지고 정시로 그냥 한국 대학을 들어갔고 셋째 넷째는 위즈덤 부클릿을 공부를 못했어요. 걔네는 영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만 그거를 하고 걔네들은 좀 중고등 때 좀 홈스쿨을 좀 표류했죠. 저희가 표류했는데 그 표류 기간도 되게 돌아보니까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또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각자 아이들의 그 진로를 인도하셔서 뭐 셋째 넷째 때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게 뭐 대학을 잘 갔다 못 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그냥 신뢰 속에서 그냥 안심하라 그러고 살았죠. 네, 귀한 강의해 주신 박사님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